이제 좀 웃으시네요. 웃으니까 사람이 훨씬 따뜻해 보여요.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도 울 틈 없이 살았습니다. 반찬가, 병원비, 전세 만기 날짜 같은 것만 붙들고 살다 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음 놓고 웃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건네는 다정한 말이 자꾸만 고마웠습니다. 제 명의로 묶인 돈이 조금 있었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재혼이라 괜히 의심부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2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울면서 살았고 그 다음 몇 년은 무감각하게 살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반찬 가게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전기밥솥에 혼자 밥 데워 먹고 잠들기 전에 통장 잔액 한번 확인하고 눈 감는 생활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쓸쓸해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딱히 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딸 하영이는 멀리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직장 따라간 거라 어쩔 수 없는 거 알았지만 가끔 전화하면 늘 바빴어요. 용건 끝나면 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 소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은 조금 있었습니다. 남 밑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전세 보증금 1억 4천, 정기예금 7천, 적금 2천, 생활비 통장 조금.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만큼은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제 발로 서겠다는 게 제 자존심의 전부였거든요. 그런 제가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박도윤이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처음엔 그냥 수업 분위기 띄워주는 아저씨라고만 생각했어요. 마이크를 잡으면 일부러 가사를 조금 틀립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더 틀리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척 어깨를 움츠리고 그러다가 교실 제일 구석에 앉아있던 저쪽을 보며 슬쩍 눈을 맞추고 같이 웃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러겠지 싶었어요. 근데 수업 끝나고 나오는 저한테 직접 걸어왔습니다. 이제 좀 웃으시네요. 웃으니까 사람이 훨씬 따뜻해 보여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거든요. 저한테 따뜻해 보인다고 해준 사람이 언제였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자주 듣던 말이 아니었는데 남편 간 뒤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수업에 나왔더니 도윤 씨가 먼저 반겨줬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줬고 장바구니가 무거우면 들어줬습니다. 반찬 가게 일 끝나는 시간이 언젠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같이 걷자면서요.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날 파스를 사왔고 감기에 걸렸다고 했더니 죽을 끓여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메모도 없이 그냥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딸 하영이는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괜히 돈 문제만 생겨. 근데 도윤 씨가 하영이 앞에서도 점잖게 굴었습니다. 사위 직장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고 손주 안부를 챙기고 일부러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하영이도 그 앞에서 강하게 막지는 못했어요. 나중엔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해.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저는 66에 재혼을 했습니다.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하고 동네 근처 온천호텔에서 둘이 조용히 식사 겸 하루 묵는 걸로 끝냈어요. 식장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저는 진짜로 다시 살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내일 아침 반찬 걱정 말고 좀 쉬라는 말을 듣는 일. 그게 그렇게 큰 위로인 줄 몰랐어요. 오래 혼자 살다 보니 그 작은 것도 그렇게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첫날 밤부터요. 호텔 객실에 들어온 건 저녁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먼저 씻겠다고 들어갔고 저는 캐리어를 풀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챙겨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 가방 안쪽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복사본, 적금 관련 안내문이 든 봉투였어요. 따로 쓸 일이 있어서 챙긴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옆에 누우니 어색하긴 해도 안심이 됐거든요. 그렇게 서너 시간은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인기척에 눈이 떠졌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뜬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깼는지 확인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편의점에 뭐 좀 사려고. 저는 그냥 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에 잠깐 나가는 사람 붙잡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요. 그 사람 자유를 꽉 쥐는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로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나 보다 했습니다. 도윤 씨는 어디서든 금방 친해지는 타입이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자 저도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핸드크림이나 바를까 해서 손을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넣어뒀던 서류 봉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천천히 뒤졌습니다. 지갑, 손수건, 안경집, 진통제, 여분 마스크. 그게 다였어요. 서류 봉투는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이요. 찬 공기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처럼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내가 짐 싸다가 다른 데 넣었겠지. 여행 전날 밤 바빴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잖아. 파스도 사왔고 죽도 끓여왔고 한 번도 목소리 높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아닐 거야. 도윤 씨가 돌아온 건 새벽 3시가 지나서였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오면서 캔 음료 하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가 없는 것 같다고 혹시 챙기셨냐고요? 그 사람은 잠깐 눈썹을 올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행 준비하면서 다른 데 둔 거겠죠. 첫날부터 겁먹지 말아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눈도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겁을 먹었다는 표현이 걸렸어요. 제가 겁을 먹었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단어를 골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 눈이 딱 한 번, 아주 짧게 다른 데를 봤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게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그냥 자자. 내가 예민한 거다. 그렇게 혼자 다독이면서요. 다음 날 아침 도윤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서류 봉투 이야기는 안 꺼냈습니다. 꺼내봤자 또 제가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대신 가방을 조용히 다시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맞았어요. 아침 식사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도윤 씨는 제 접시에 이것저것 올려줬고 창가 자리를 골라 앉혔고 커피도 먼저 따라줬습니다. 다정했습니다. 어제 새벽 일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아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정함 안에서 자꾸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눈이 언제 바뀌는지, 이 손이 언제 다른 데로 가는지, 식사 내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요. 도윤 씨가 밥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온천 한번 해봐요. 당신 무릎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네 하고 웃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웃기지 않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감추고 앉아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더 피곤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없어진 것보다 이 감추는 일이 더 지쳤어요. 온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좀 안 좋다는 핑계를 댔어요. 도윤 씨 혼자 들어가고 저는 탈의실 앞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 시간에 가방을 또 조용히 뒤졌습니다. 혹시 접혀서 끼어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칸에 밀려 들어간 건 아닌가. 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새벽에 나간 건 편의점을 간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편의점 봉투 안 캔 음료 하나는 그냥 손에 들고 들어오기 위해 산 거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굳었습니다. 겁이 났냐고요? 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차가운 감각이었어요. 이 감각이 맞으면 저는 지금 뭔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윤 씨는 내내 밝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드라이브가 좋다고 했고 다음엔 어디로 가자고 했고 제 손을 잡으며 오래오래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이유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감각만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원본, 신분증, 적금 증서, 전부 있었습니다. 봉투만 없어진 거였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사본들과 안내문이었습니다. 원본은 멀쩡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잠깐 안심을 했습니다. 아, 역시 내가 예민했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제일 크게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본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재혼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안쳐줬고 제가 무릎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붙여줬고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가끔 그 풍경이 진짜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이 나이에 이런 일상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는 틈틈이 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밥 먹다가 전세 만기가 언제쯤이에요? 하고 묻거나 텔레비전 보다가 요즘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금 금리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대화처럼 받아쳤습니다. 만기는 몇 달 뒤라고, 금리는 그냥 저냥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들이 다 방향이 같았어요. 제 돈이 어디 있고, 얼마나 되고, 언제 풀리는지를 파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무렵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난 씨 명의 적금 상품에 대해 상담 예약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예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직원한테 다시 확인하니 예약자 이름은 제 이름이었고 전화번호는 제 번호였지만 예약이 들어온 시각은 제가 잠들고 난 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빠르게 뛰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도윤 씨한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봐서 또 제가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뒤로는 더 꽁꽁 숨길 것 같았으니까요. 참고 있었습니다. 더 보면서 확인하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도윤 씨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는데 낮은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엿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이번 달 안에만 정리하면 됩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영 씨 쪽은 말해놨고요. 또 멈췄다가요. 적금부터 먼저 넣고 전세 보증금은 만기 맞춰 움직이면 돼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도윤 씨 목소리였고 그 말 안에는 분명히 제 적금과 제 전세 보증금이 있었고 거기에 딸 하영이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나중에 생각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웃게 만들던 동안 이미 제 통장 구조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래교실에서 처음 말을 걸던 그 순간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그 순간부터 파스를 사오고 죽을 끓여 오던 그 모든 순간이 전부 계산 안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리요. 저는 그날 밤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두고 보자. 끝까지 보자. 그리고 끝낼 때는 내가 끝내자.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밥을 차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웃었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혼 첫 여행 첫날 밤 남편은 왜 제 서류부터 챙겨나간 걸까요? 그 물음의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법 앞에서 증명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6개월 뒤 제 통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새벽 통화를 하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아침엔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그 사람이 차를 따라줄 때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살갑게 굴수록 저는 더 불안했지만 불안하다는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티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이 다 감출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저번엔 상담 예약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정난 씨 명의 적금 상품의 해지 가능 여부를 조회한 기록이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거 맞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당황하더니 고객 요청이면 접속 내역 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제 이름으로 제 적금을 조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 씨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줬고 같이 먹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밥상 앞에서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무게였겠지만요. 며칠이 지나서 이번엔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도 알림이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자다가 그 알림을 보고 잠에서 완전히 깼습니다. 옆을 봤더니 도윤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고요했거든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림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도였고 본인 확인 단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번호로 시도를 했는데 본인 확인 단계에서 막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바꿨습니다. 도윤 씨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시도하는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씨는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공동인증서 관리는 잘 돼 있어요? 요즘 금융 사기가 많아서. 저는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표정이었어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잘 돼 있어요. 비밀번호도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람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알았거든요. 어젯밤에 누가 건드렸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걸요. 그 즈음 딸 하영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혼을 반대하던 하영이가 갑자기 도윤 씨 편을 드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말이 좀 부드러워진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해서 하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윤 아저씨가 있으니까 돈은 같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왜라고요? 혼자 통장 다 쥐고 있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부부끼리는 같이 알아야지. 저는 대답 안 하고 잠깐 있다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영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이 달랐어요. 하영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세 보증금 만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대. 도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저는 그 말에 숨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도윤 씨가 하영이한테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전세 보증금을요. 엄마가 직접 챙길게. 짧게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영이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아이 아빠 사업이 요즘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도 있다고 했고요. 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영이도 지금 여유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도윤 씨가
그 틈을 파고든 거구나. 딸이 엄마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실감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달랐어요.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오후 저는 마트를 다녀오다가 골목 쪽에서 도윤 씨를 봤습니다. 조카 민수 씨 차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 씨는 도윤 씨 조카로 가끔 집에 와서 안부를 묻던 38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눈치가 빠른 타입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눈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골목 안쪽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 씨가 민수 씨한테 종이 같은 걸 건네고 있었거든요. 봉투는 아니었고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걸 받아서 펼쳐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뭔가를 설명하고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 표정이 모두 진지했습니다. 저는 마트 봉투를 든 채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모른 척 가야 하나. 결국 저는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지금 들어가 봤자 다 감출 테니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도윤 씨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칸에 명함이 몇 장 있었습니다. 민수 씨 명함이었어요. 그 뒷면에 볼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적금 만기액, 전세 보증금 예상 반환금, 생활비 통장 잔액. 딱 그 순서였습니다. 제 노후 전체를 정리한 숫자였어요.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다 합쳐서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게 제 숫자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찬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화내지 말자. 티내지 말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계산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은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영 씨 쪽은 말해놨다고 했습니다. 적금부터 먼저 넣고 전세 보증금은 만기 맞춰 움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계획이요. 저는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짜여 있는지 아직 다 모르지만 방향은 알았습니다. 제 돈을 빼내서 민수 씨 사업에 밀어넣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하영이를 끼워서 저를 압박하는 것. 저는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그때부터 저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요. 은행 접속 기록, 안내 요청, 공동인증서, 시도 알림 캡처, 통화 메모, 민수 씨 명함 뒷면 숫자를 따로 적어둔 종이. 하나씩 하나씩이요. 이 사람이 저를 웃게 해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어디서 출발한 건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언제부터 제 돈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 딸도 이미 그 사람 편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통화에서 하영이 이름이 나왔을 때, 전화로 통장 관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미 짐작은 했습니다.
근데 짐작과 확인은 다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눈앞에서 증거를 보는 건 전혀 다른 충격이에요. 저는 그걸 하영이 집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영이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물어봐서 직접 가르쳐 주러 간 거였어요. 딸이 요리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게 엄마 아닌가요? 저는 그냥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영이는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다가 뭔가 필요해서 식탁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근데 봉투 안에서 뭔가 익숙한 게 보였습니다. 제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출력된 종이였어요.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한 거요.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봉투 안을 봤습니다. 제 신분증 사진 출력본, 통장 앞면 사진, 그리고 적금 해지 신청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 같았고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 딸 집 식탁 위에 제 신분증 사진이 출력돼 있다는 것,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해지 서류 양식이 준비돼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재료를 다시 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칼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있던데 중요한 서류야? 하영이 얼굴이 한번 굳었습니다. 금방 풀렸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얼굴이 순간 당황했다는 걸요. 아, 그거. 엄마 위해서 챙겨보는 거야.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더 말 하나 보려고요. 도윤 아저씨가 사기꾼이면 진작 티났겠지. 엄마가 직접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챙겨보는 거야. 엄마 편해지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된장찌개 간을 보는 척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숟가락을 꽉 쥐면서요. 딸이 죄를 죄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엄마를 위해 잘하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된장찌개를 같이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도윤 씨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굴었습니다. 밥 차리고 차 따라주고 뉴스 보면서 맞장구 치고요. 그런데 안에서는 전혀 다른 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를 다녀오다가 동네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 씨가 보였거든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도 있었고 거기에 하영이까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리 쪽에서 조금 비껴선 자리에서 그 안을 봤습니다. 세 사람 표정이 모두 진지했습니다. 도윤 씨가 뭔가를 설명하고 민수 씨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고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것도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빈 카페였는지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세 사람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장면만 봤어요. 제 남편, 제 딸, 제 남편 조카, 저 없이 셋이 모여서 뭔가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트 봉투를 든 손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걸으면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습니다. 보도블록 틈새를 보면서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래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마트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너무 조용해지거든요. 저는 1시간쯤 뒤에 세 사람이 카페에서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아서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민수 씨 차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민수 씨 어깨를 한번 두드렸고 하영이한테 뭔가를 짧게 말했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 사라진 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던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까 싶었거든요. 테이블 밑을 보니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운 건지 발견한 건지 저는 그게 떨어진 걸 그냥 집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였어요. 펼쳐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적금 해지, 전세 보증금 이동, 생활비 통장 분리, 위임 동의,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네 줄만 있었어요. 누군가 빠르게 메모한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도윤 씨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필체를 알았습니다. 집에서 메모 남길 때 그 사람이 쓰는 글씨였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바깥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만 보고 있었어요. 적금 해지, 전세 보증금 이동, 생활비 통장 분리, 위임 동의.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제 노후를 해체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제 남편이 짜고 제 딸이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조카가 실행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윤 씨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칸에 민수 씨 명함이 몇 장 있었어요. 그중 한 장 뒷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적금 만기액, 전세 보증금 예상 반환금, 생활비 통장 잔액이었습니다. 숫자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었고 화살표 끝에 민수 씨 이름 초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방향까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찍고 나서 손을 보니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됐더라고요. 워낙 꽉 쥐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손을 펴서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양손을 그 아래 넣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손이 얼얼해질 때까지요. 그래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도윤 씨가 접근한 방식, 여행 첫날 서류가 사라진 것, 은행 적금 해지 조회 기록,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도,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난 것, 카페 바닥에 떨어진 메모종이, 민수 씨 명함 뒷면 숫자. 이것들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놓았습니다. 흩어져 보이던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먼저 접근하고 적금과 전세 보증금 구조를 파악하고 민수 씨가 실무를 맡고 하영이를 끌어들여 제가 버티면 딸을 통해 압박하는 구조. 그리고 위임 동의만 받으면 제가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다 이해하고 나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배신한 줄 알았는데 딸까지 같은 쪽에 서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이 제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는데 그날 밤이 꼬박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감정으로 붙으면 지고 증거로 밀어붙여야 끝낼 수 있다는 걸요. 울면서 따지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화내면서 소리치면 저만 예민한 노인이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 말이 믿음이 안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갑 안에 접어넣은 메모종이, 핸드폰에 저장한 명함 사진, 은행 접속 내역 요청 기록. 이것들이 시작이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더 단단하게 쌓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밥 차리고 웃고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안에서는 차갑고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웃는 얼굴로 제 통장부터 새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집을 나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증거를 모았어야 했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전세 만기 이야기에서 터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행 접속 내역, 공동인증서 시도 알림 캡처, 민수 씨 명함 뒷면 숫자, 사진, 카페 바닥에서 주운 메모종이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쌓았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먹고 저녁마다 차를 마시고 주말엔 같이 산책을 나갔으니까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리는 걸 못하는 타입이었나 봅니다. 어느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도윤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를 한 잔씩 마시던 참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전세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몇 달 남았다고요. 그 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냥 부부끼리 나누는 재산 이야기처럼 꺼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게 있다고,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한다고요. 그 순간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가볍게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속이 한번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깔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제가 늙었으니까 장사는 무리고, 그러니까 그 돈은 다른 데 써야 한다는 방향이요. 도윤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돈은 가만히 묶어두는 것보다 굴려야죠. 민수 쪽 사업에 잠깐 넣었다 빼면 이자보다 훨씬 나아요. 몇 달만 돌리면 되는 거라서. 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몇 달만 돌리면 된다는 말. 잠깐만 넣었다 빼면 된다는 말. 그 말을 하는 사람 눈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진짜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도록 고른 단어들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 돈은 제가 직접 쓸 거예요. 그 순간 도윤 씨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늘 점잖고 다정하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 얼굴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정하던 음색이 사라지고 차갑고 납작한 소리가 났습니다. 결혼했으면 같이 가는 거지. 돈은 혼자 쥐고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맞대응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저만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윤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하영 씨도 다 아는데 당신만 유난이에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딸 이름을 꺼내는 거였어요. 저를 혼자 고립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당신 딸도 동의했는데 당신만 이상한 거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도윤 씨가 잠깐 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물을 틀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그릇을 꽉 쥐면서요. 다음 날 저는 딸 하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도윤 씨가 전세 보증금을 민수 씨 사업에 넣자고 했다고, 그 말이 너무 무섭다고, 엄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떨리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영이는 오히려 짜증부터 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해. 저는 그 첫마디에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도윤 아저씨가 엄마 돈 떼먹을 사람이면 6개월이나 기다렸겠어? 그 사람이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딸이 저한테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한 게 맞는데 그 잘함이 어디서 출발한 건지 하영이는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 좀 쥐고 있다고 다들 노리는 줄 아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딸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인 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최근 접속 내역과 조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출력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적금 해지 가능 여부 조회가 몇 차례 있었고 소액 인증 시도도 있었다고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신사에도 갔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주더니 시도 횟수와 시각을 알려줬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이었고 모두 본인 확인 단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집에 가져와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도윤 씨가 절대 찾지 못할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실제로 제 통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말로만 보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제 실행을 시작한 거였어요. 계좌 변경 문의까지 들어간 거라면 다음 단계는 저한테 도장을 받는 일만 남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해당 문의 기록을 남겨달라고 했고 전세 보증금 반환 계좌에 추가 잠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 후 처리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서두르는지 알았습니다. 만기가 되면 보증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고 그 순간 제가 직접 통장을 쥐게 됩니다. 그 전에 계좌 변경을 끝내놓으면 보증금이 들어오는 순간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가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처럼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난 씨,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다는 티만 냈습니다. 민수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자금이 안 들어오면 진짜로 큰일 나요. 내 조카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냥 봐요.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해요. 저는 뜨개질 바늘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제 돈으로요? 부부 돈이지 왜 당신 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돈이라는 말.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12년을 혼자 악착같이 모은 제 노후 자금이 갑자기 부부 돈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제 재산에 접근하는 명분으로 쓰고 있는 거였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안 도와줄 거면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부부면 어려울 때 같이 가야지.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뜨개질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도윤 씨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화를 안 내니까 오히려 뭔가 이상했나 봐요. 저는 계속 뜨개질을 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처럼 바늘을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걸 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선을 넘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하던 걸 내려놓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접속 내역, 공동인증서 시도 기록, 통장 알림 캡처, 카페 바닥 메모종이, 민수 씨 명함 사진. 하나씩 꺼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혼자 호텔에 연락했습니다. 첫 여행 때 묵었던 온천 호텔이요. CCTV 보관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무너진 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제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먼저 호텔에 연락했습니다. 첫 여행 때 묵었던 온천 호텔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보안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어요. 재혼 첫날 묵었던 날짜를 말하고 그날 새벽 로비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보관 기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다음 날 오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호텔 보안실에 혼자 갔습니다. 도윤 씨한테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냥 다녀오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겠죠.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로비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에서 도윤 씨를 금방 찾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편의점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이미 민수 씨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민수 씨가 그걸 받아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짧게 뭔가를 말했고 민수 씨가 봉투를 재킷 안쪽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먼저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새벽에 편의점에 간다고 나간 남편이 로비에서 조카를 만나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제 통장 사본이고 신분증 복사본이고 적금 안내문이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게 뭔지 화면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담당자한테 해당 장면 캡처본을 요청했습니다. 정식 민원 절차로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기다렸습니다. 캡처본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다음으로 민수 씨 차량 블랙박스 문제였습니다. 이건 직접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았어요. 동네 법률사무소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도윤 씨한테는 그날도 병원 간다고 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자주 간다고 했으니 의심하지 않았어요. 변호사한테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전부 꺼내놨습니다. 은행 접속 내역, 공동인증서 시도 기록, 통장 알림 캡처, 카페 메모종이, 민수 씨 명함 사진, 호텔 CCTV 캡처본. 변호사가 하나씩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요. 블랙박스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 요청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배우자 통화 녹음은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은 통화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이지 녹음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녹음을 해두는 게 좋겠다고요. 부부 사이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핸드폰 녹음 앱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가 또 전세 보증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하영이도 같이였어요. 하영이가 집에 왔는데 셋이 밥을 먹다가 도윤 씨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은 제 옆에 앉혀두고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하영 씨도 알다시피 민수 쪽이 이번 달이 고비거든요. 정난 씨가 좀 결정을 해줘야 우리도 다 편해지는 거라서. 하영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어차피 전세 만기되면 그 돈 어딘가에 넣어야 하잖아. 은행에 그냥 두면 이자도 별로고. 민수 씨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아저씨가 보증하는 거잖아.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도윤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위임장 한 장만 써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위임장.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또 그 말만 했습니다. 도윤 씨가 하영이를 한번 봤습니다. 하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두 사람 눈빛이 교환됐습니다. 저는 그 눈빛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위임장 이야기, 민수 씨 사업 이야기, 하영이가 거드는 목소리까지 전부요. 저는 그 파일을 저장해 두고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영이와 도윤 씨 통화 녹취도 하나 더 확보됩니다. 하영이가 집에 다녀간 뒤 도윤 씨가 하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고 도윤 씨는 거실에서 통화를 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아직 안 넘어왔어요. 좀 더 밀어붙여야 할 것 같아요. 하영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윤 씨 대답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세 보증금만 먼저 넘어오면 되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또 잠깐 멈췄다가요. 하영 씨가 좀 더 세게 말해봐요. 엄마는 딸 말은 듣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흔들리지 않게 꽉 쥐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도윤 씨가 거실 불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녹음 파일 저장 확인을 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전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 씨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은행 가서 다 정리하자. 도윤 씨 눈이 환해졌습니다. 그 환해지는 얼굴을 저는 정면으로 봤습니다. 진짜요? 잘 생각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웃기지 않았지만요. 하영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같이 은행 가자고 했습니다. 하영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알겠다고 시간 맞춰 오겠다고 했어요. 민수 씨한테도 도윤 씨가 직접 연락을 했는지 약속날 3시 다 왔습니다. 은행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줘서 들어갔고 4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요. 장모님 자금이 좀 흩어져 있어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하영 씨도 동의했고 본인도 편하게 맡기시겠다고 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이라는 호칭, 동의했다는 말, 편하게 맡기겠다는 말. 모든 단어가 저를 늙고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골라진 것들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가 파일을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 장씩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CCTV 캡처본. 새벽 로비에서 민수 씨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도 기록. 날짜와 시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적금 해지 조회 기록. 제가 요청한 접속 내역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문의 흔적. 도윤 씨와 하영이 통화 녹취 파일 출력본. 민수 씨에게 전달된 금액 메모 사진. 명함 뒷면이었습니다. 하영이가 보낸 신분증 사진 문자 캡처. 저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다 올려놓고 나서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동의 없이 제 금융정보를 외부로 넘겼습니다. 제 딸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돈 맡기러 온 게 아니라 지급정지와 명의도용 신고하러 왔습니다. 상담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도윤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이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재혼했다고 제 돈까지 같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실 안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 얼굴이 제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12년을 혼자 버티면서 만들어진 얼굴이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건 남편이었을까요? 제 딸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동시에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건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햇빛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은행 건물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민수 씨도 하영이도 각자 흩어지듯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발바닥이 바닥에 제대로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앉아서 울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일들이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적금 지급 정지 조치는 상담실에서 이미 신청했고 공동인증서는 그 자리에서 폐기 후 재발급을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집에 와서는 신분증 재등록 차단 신청을 마저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좌는 제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도윤 씨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행 기록, 통신사 기록, 호텔 캡처본, 녹취 파일, 명함 사진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파일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이 파일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낮에 그 상담실에서 나가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하얗게 질렸던 얼굴 대신 뭔가를 정리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도윤 씨는 거실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그냥 봤습니다. 민수 사업이 막혀서 순간 판단을 잘못했어요. 당신 돈을 떼먹으려던 게 아니라 잠깐만 돌리려던 거였어요. 나도 겁이 나서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돌리려던 거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제가 12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남의 집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저녁마다 혼자 밥을 데워 먹으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잠깐 돌린다는 말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의 노후 자금에 손 떼는 순간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색이에요.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도윤 씨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서 그 사람이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 열리는 소리, 옷장 닫히는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눈물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하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하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영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졌고 대출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가 계속 어차피 엄마 돈은 나중에 하영 씨가 받을 돈이라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흔들렸다고요. 자기도 잘못인 거 알지만
그때는 너무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영이가 오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영이가 말을 다 하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눈이었어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엄마 통장부터 여는 딸은 엄마가 힘들 때도 제일 먼저 엄마를 팔 사람이야. 하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쓰럽지 않다는 것도 거짓말이 됐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안쓰러움이 지금 당장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차를 끓였습니다. 하영이 앞에 한 잔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이미 상담을 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부부 신뢰를 깨고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고 조카와 공모해 재산 접근을 시도했고 딸까지 끌어들여 압박했다는 점이 충분히 정리된다고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합의로 끝낼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내쫓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통장을 노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법으로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도윤 씨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자고 했어요. 주변에 알려지면 서로 좋을 게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말.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를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체면을 지키고 싶은 거였고 법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없애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도윤 씨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몇 차례 조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도윤 씨 쪽 태도가 조금씩 꺾였습니다. 호텔 CCTV 캡처본이 제출됐을 때, 은행 접속 내역이 제출됐을 때, 녹취 파일이 제출됐을 때, 그때마다 상대 쪽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도윤 씨는 위자료와 각종 비용 부담을 안고 이혼에 응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소리 지르며 싸웠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어요. 증거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을 뿐이고요. 하영이와는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었습니다. 완전히 등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은 그었습니다. 돈 이야기, 집 이야기, 서류 이야기. 그 세 가지에는 더 이상 하영이가 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영이도 더 이상 그쪽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진짜로 끝이 난다는 걸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건 시간한테 맡겨야 하는 종류였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오래 미뤄둔 일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와 적금 만기금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반찬 가게 겸 도시락 가게였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2개 들어가는 크기였고 주방은 저 혼자 쓰기에 딱 맞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오정란이라는 이름으로요. 누군가의 아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정란이었습니다. 66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뭔가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여는 날 아침, 저는 혼자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우는 건 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냉장고를 켰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첫 번째 재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그 선택이 맞았습니다. 바로 집을 나갔더라면 저는 그냥 상처 입은 노인이 됐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모았습니다. 감정을 참고 표정을 감추고 조용히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제 편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웃게 해준 건 맞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일부러 음을 틀리던 그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그 모습, 파스를 사오던 그 모습, 그것들이 다 계산이었다고 해도 그때 제가 느낀 따뜻함이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웃었고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그 감정은 제 것이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제 웃음을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것에 지지 않았다는 것. 그 2가지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재혼에 실패한 여자가 아닙니다. 늦게라도 제 인생을 다시 지켜낸 사람입니다. 66에 시작해서 67에 끝낸 제 이름으로 된 싸움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던 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